예, 지금부터 제2강 1회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전번주 강의에 이어서 개항 후에 당시의 지식인 및 농민들이 어떻게 당시의 국내 국제 정세를 인식하고 있었고 개항 이후에 다양하게 사회 세력이 분화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렇게 분화되어 간 사회 세력들이 어떠한 사회 세력들이 있었고, 그걸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조선 정부는 당시의 정세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었고 어떠한 정책을 펼쳤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개항 후의 사회 세력과 조선 정부의 개화 정책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시기는 19세기 중엽 이후에 한국 근대사인데, 이 시기의 역사적 과제는 국내 내적으로는 반봉건의 과제를 갖고 있었고, 외적으로는 국외적으로는 반침략의 과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반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철학적인 의미로 극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봉건사회를 극복을 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적으로는 이 조선의 봉건사회, 조선의 그 당시 중세사회의 모순을 이제 극복을 하고 새로운 근대사회를 일으켜야 한다는 그런 시대적인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조선 시대를 역사적인 흐름에서 살펴보면은 세계사적으로는 이제 중세 사회의 그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조선 후기 사회 17, 18세기에 들어오면은 중세 사회 체제가 동요되어 가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각 부분별로 살펴보면은 사회적으로는 신분제가 동요되어 가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당시에 그 지주제가 동요 내지는 와해되어 가고 있었어요.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상적으로는 그 당시 사회를 뒷받침하고 있었던 사상은 주자학, 성리학이었는데, 그 성리학적인 사상 체계가 동요 내지는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신분제의 동요, 경제적으로는 지주제의 동요와해, 또 사상적으로는 그런 사회가, 즉 사회적으로 신분제와 경제적으로 지주제로 이루어진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적인 틀을 설명을 하고 있던 이제 성리학이 그 비판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론의 어떤 여지들이 나타났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중세 사회 체제가 이제 동요 내지는 와해되어 가면서 근대 사회의 어떤 싹들이 나타나는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사회를 이룩하지 못함으로써 여전히 19세기 중엽 이후에는 중세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고 근대 사회를 일으켜야 한다는 시대적인 과제가 있었던 시기였고, 외적으로는 전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서구 열강들이 프랑스 혁명과
산업혁명을 매개로 해서 그들이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이루게 되었고, 그러면서 그들이 대량 생산에 만들어냈던 자본재 상품을 판매를 하고 그 대가로 식량이나 원료를 구득할 그런 식민지 지역, 식민지를 이제 획득하기 위해서 동아시아로 진출해 오게 됐었는데, 그런 서양 세력이 가장 중심적으로 주목하고 있던 것은 중국이었지만은 조선도 이제 점차 19세기 중엽 이후에 나름대로 개방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그것이 전번 주에 살펴본 대표적인 예가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였고, 그 외에도 많은 그런 이양선의 어떤 출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서구 열강의 그런 이제 경제적, 정치적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해야 한다는 그런 반침략의 과제를 아울러 안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 근대사가 안고 있었던 시대적 과제를 간단하게 반침략, 반봉건 혹은 반제, 반봉건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기는 당시에 살았던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 이전 사회에선 생각해보지 못했던,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그 나름대로 변화와 격동의 시기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그 이전에는 사회적으로 신분제, 경제적으로는 지주제, 사상적으로는 성리학의 그런 울타리와 그런 것으로 이루어지는 사회가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서양으로부터 새로운 문물과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런 이제 새로운 사회와 세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어느 것이 진실인가 하고 이제 나름대로 고민과 번뇌가 이루어지는 시기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조선을 어떻게 구축해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둘러싸고 굉장한 하여튼 번뇌와 고민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1870년 이제 일본에서 문호를 개방하게 되면서 서양의 선진적인 문물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소위 이제 개화와 척사의 갈등이 이제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사례가 1882년 이모군란에서 99년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키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개화 세력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고 새로운 개혁 정책을 펼치려고 했던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이제 나름대로 정치적 격변 속에서 서양의 선진 문물들, 근대적인 문물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그것을 접했던 이제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둘러싸고 고민과 이제 번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일부는 이제 일본에 가서 그런 서양의 근대적 문물을 이제 접했던 그런 지식인들이 그걸 갖고 조선에 들어와서 이제 나름대로 펼치려고 할 때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뭐 이제 이겨내지 못해서 그 일본에 가서 군사 훈련을 받았던 교관이 들어와서 이제 자살을 한다든가, 혹은 1880년 이후에 개화와 척사의 갈등이 심해지면서 서로의 세력을 이제 매국노라고 하면서 이제 암살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개화승 이동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척사파에 의해서 어느 날 암살당해서 1880년대에 이제 역사 속에서 이제 사라지죠. 뭐 이런 식의 당시에 나름대로 개화와 척사의 어떤 갈등이 이제 심해지는 그런 시기가 이 시기였다.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지식인들은 당시의 국내 정세와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현실 인식이 이제 달라지게 되면서 이 조선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둘러싸고 다양한 이제 사회적 분파, 정치 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눌 수 있고, 지배층은 여기 살펴본 것처럼 1, 2, 3, 4의 계층으로 분화가 됩니다. 피지배층은 이제 농민층인데, 농민층도 또 뭐 부농과 빈농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정치적인 지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실인식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지배층은 다시 여기 일본의 위정척사파, 동도서기파, 개화파, 집권층은 당시 이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중앙 정계에서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런 이제 사회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네 계층으로 이제 분화가 되어가고 있었고, 피지배층은 농민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농민층도 엄밀하게 얘기해 보면은 하나의 단일 이제 사회 세력이 아니라 뭐 부농과 빈농 이런 식으로 이제 분화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몇 주에 걸쳐서 이 사회 세력들이 어떻게 당시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또 어떻게 그런 현실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당시 조선 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만들어 가려고 했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사회 세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관을 하고, 4번 집권층,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이제 정부 세력들은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고 어떠한 사회 정책을 펼쳐갔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는 한 사회 세력별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척사파는 향촌 사회에 있었던 전통적인 보수 지배층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양반 세력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들은 향촌 사회의 다수의 유학자층이었어요. 그들은 뭐 얘기하면 향촌 사회의 다수 한 뭐 95% 이상을 차지했던 그런 양반 지식인층들이었다. 이들의 현실 인식은 당시 유지되고 있었던 사회적으로 신분제, 경제적으로 지주제, 사상적으로는 유교적인 세계관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 형태다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호를 개방하면서 서양의 근대적인 사상이나 혹은 서양과 문물을 교류한다든지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반대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원군이 추진했던 대외적인 측면에서 세국 정책에 대해서는 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유교적인 세계관의 내용은 다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위정척사파와 현실인식, 위정척사파의 현실인식과 그들의 대응, 그들이 어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했었는가 하는 것을
다음 주 한 주 동안에 걸쳐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거기서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하고요. 간단하게 유교적인 세계관의 주요 내용은 벽, 이단, 숭, 정학, 즉 이단을 이거는 벽자는 물리칠 벽입니다. 그러니까 서양, 즉 성리학이 아닌 그런 사상은 그것은 접해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이단을 물리치고 정학을 숭상한다. 그런데 정학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소위 주작, 더 나아가는 성리학을 이제 숭상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세계적인 이제 그 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중하를 존중하고 이적을 양은 물리칠 양자예요. 물리친다 것이고, 이 중하를 존중한다는 것은 우리는 중국이 즉 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중심이고 조선은 중하 옆에 있는 소위 이제 동쪽의 유교적인 어떤 세계관에 의하면은 동쪽의 오랑캐 지역에 속하지만은, 그래서 중국이 중하로서 세계 중심이고 주변에는 동이, 서융, 남만, 북적이라는 네 지역의 오랑캐가 있는데, 그 오랑캐 지역에서는 우리가 동쪽의 오랑캐에 속하는 조선이 문화 수준과 사상적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조선의 지식인들은 소중하다, 이렇게 새끼 중하, 소중하다라고 그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하를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적, 오랑캐를 물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오랑캐는, 이적은 서융과 서쪽의 오랑캐, 남쪽 오랑캐의 대표력은 베트남이죠. 서융은 이제 몽고, 이렇게 북쪽의 오랑캐는 이제 흉노족이라든지 이렇게, 중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보는데, 그 오랑캐를 물리치는데 거기에는 당연히 이제 서양도 들어가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중화를 존중하고 이적을 물리친다. 그들과 교류를 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것이 조금 이제 서양이 등장하면서 화이 인수지별이라고 했습니다. 즉 화이, 중하와 아까 얘기했던 존중과 양이적의 인수, 이게 사람 인자하고 짐승 숫자예요. 그런데 요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화이인데 서양은 사람의 범주에도 속하지 못하고 짐승의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화이인수지별,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 중심이고 주변에는 오랑캐족들이 있는데, 서양은 오랑캐족의 범주에서도 아주 야만적인 그런 짐승의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당시에 유교적인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의 어떤 구별 속에서 그래서 서양과는 이제 교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회적으로는 신분제, 경제적으로는 지주제가 유지되는 그런 사회가 이제 나름대로 가장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사회다. 이렇게 보았던 것이 위정척사파의 현실 인식과 세계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19세기 중엽 이후에 중국으로부터 서양 문물이 소개되고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서양 문물의 우수성이 이제 확인되기 시작하고, 특히 1840년에 중국과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중국과 서양이 전투를 벌여서 아편전쟁에 의해서 서양이 처참하게 깨지죠. 마찬가지로 1856년 애료 사건에 의해서 두 번째 제2차 아편전쟁이 1860년에 일어나는데, 거기서 또
중국도 처절하게 패배해가지고 중국 황제가 심지어는 그 북경에서 황제궁에서 피신을 가가지고 열하로 피신을 가고 중국 황제의 정원인 이화원이라든지 이건 다 불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선에도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 뒤에. 그러니까 서양의 무기 기술과 천문학, 서양의 기술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하는 것이 점차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866년 병인양요와 71년 신명요를 통해서 서양의 대포라든지 무기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구나 하는 것이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제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사상과 제도는 유지하지만은 서양의 발달된 기술은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이 차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지식인들을 동도 서기적인 지식인이다. 동도 서기적인 입장이다. 즉 한자는 동은 동양, 동국. 그래서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도는 사상과 제도는 우리나라 것을 하고 기는 이게 그릇 기자지만은 기술이에요. 기술과 무기 이런 것은 서양의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이 차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동도서기적인 지식인들이요. 이것은 서양의 발달된 무기기술과 천문학, 지리학, 심지어는 의학, 그들이 이제 해부를 한다든지 이미 17세기에는 일본에 서양의 난학이죠. 화란, 난학이 들어오면서 뭐 해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서 서양의 의술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런 것을 이제 일본 사람들도 알게 되면서 일본의 지식인들도 일본의 화혼양제 이렇게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나타났어요. 즉 화는 일본을 가리켜요. 대화. 호는 사상은 일본 것을 유지하지만은 서양의 재능, 기술은 서양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일본의 지식인들도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게 화혼양제예요. 또 중국에서도 소위 중체서용, 중국 것을 몸으로 하고 서양의 것을 쓰임으로 하는 그렇게 서양의 발달된 무기기술과 서양의 천문학, 서양의 의술, 또 지리학 이런 것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지식인들이 동양상국에 나타나게 되면서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되었다. 즉 조선의 지식인들 중에서는 서양의 발달된 무기기술을 직접 목도하게 되고 또 서양의 과학기술, 천문학, 무기기술을 접하거나 이제 그렇게 그런 기술에 대한 책을 읽은 사람들은 서양의 발달된 무기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1880년에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또 서양의 서적들 이연, 해국도지, 영환지략 이렇게 서양의 예를 들면 과학기술과 또 세계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적은 책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을 읽었던 조선의 지식인들이 그것을 이제 접하면서 서양의 발달된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지식인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이 1880년경에 당시에 조선 정부에게 왕에게 상소문을 계속 올리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상소문이 이제 1882년에 유학자였던 윤선학이 상소문을 올리죠. 이런 상소문은 1881년 2년에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읽어보면은 서법이 서양의 법이 나오게 되자 그 기계의 정밀함과 부국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비록 주를 일으킨 여상이나 총나라를 다스린 제갈량이라고 할지라도, 즉 중국의 가장 명민한 그런 지식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이에 관여하여 논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군신, 부자, 부부, 장유, 풍우의 윤리는, 즉 이게 오륜이죠. 즉 유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삼강오륜인데, 이 윤리는 하늘로부터 얻어서 본성에 부여된 것인데, 이것은 천지에 통하고 만고에 뻗치도록 변하지 않는 이치로 우에서 도가 된 것이다. 이거는 동양의 절대불면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레, 배, 군사, 농업, 기계는 백성에게 편하고 나라의 이로운 것으로 밖에 드러나서 그게 기가 되는 것이니, 즉 기술이 되는 것이니, 제가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은 기지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건 긴 상소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을 여기서 이제 번역한 것인데, 그래서 이 윤선학의 상소문의 결론은 도는 우리나라 것을 유지하지만, 즉 상강오륜이라든지 사상은 그런 주작을 유지하지만은 서양의 발달된 기술은, 즉 무기기술이라든지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과학기술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게 된 거죠. 이런 상소문들이 빗발치듯이 이제 당시에 왕에게, 이제 고종에게 바쳐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동도 서기 세력의 현실 인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